지금 북한 주민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너무 많아가지고 한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기가 어렵지만은 직접적으로 가장 체감하는 거는 역시 식량 부족이죠. 일단 이 많은 탈북민들도 남한에 와서 공통적으로 체감을 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배가 부르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어떤 음식을 먹고 배가 부른가에 따라가잖아요. 근데 북한 주민들 자체는 일단 기초적으로 먹어야 할 우리가 주식이 밥과 국이에요. 국밥인데 이 밥이라고 할 때 북한은 그게 쌀 자체가 부족하잖아요. 거기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처럼 뭐 부식물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거는 역시 배고픔이죠. 배고픔하고 그다음에 기초적인 그 인간들의 사람의 생활 그 편의가 보장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춥고 덥고를 막을 수 있는 것. 네. 연료 부족. 식량 부족과 연료 부족. 네. 이것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연료 부족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어디 수도가 안 나오는 나라가 이게 뭐 이때 있긴 있겠지만은 수도가 안 나와서 우물 파가지고 우물물을 길어 먹는 아직도 그러고 있다거든요. 네. 거죠. 연료 부족으로 인해서 전기도 못 보고 그다음에 물 부족. 그러니까 이 두 가지죠. 식량과 연료 부족. 네, 이것이 가장 체감인데 체감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풀래야 풀 수가 없는 거죠. 북한 당국 자체는 여전히 김정은이는 뭐 미사일이나 그런 군사 전략적인 문제에만 계속 돈을 쏟아붓고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이런 기초적인 문제, 전력 문제, 식량 문제 해결하려고 안 하니까.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김정일이가 이미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그 고난의 행군 때 아사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뭐 정말 몇백만이 죽었다 할 정도로 이렇게 그 과하게 소문이 났을 때 뭐 어쩔 수 없다. 다 죽어도 좋다. 나를 이게 지탱해주는 이 지도층들 30%만 살고 있으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또 흔히 또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뭐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인간은 배가 부르면은 허튼 생각을 한다는 거지. 항상 배고파야 된대요. 그래야 통제하기 쉽다는 거지. 이게 옛날 무슨 노예제도도 아니고 그런 말이 덜 정도란 말이죠. 현실을 놓고 보면 북한 현실을 이렇게 직시하게 되면 그런 말 능히 할 수 있겠다. 결국은 우리를 여유롭게 하게 되면은 자꾸 딴 생각을 해가지고 결국 의식이 발달해가지고 뭐 민주화가 요소가 일어나고 뭐하고 민주주의가 좀 더 강해지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걸 막기 위해 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나 이런 인식들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많아요. 북한 주민들은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는 건가요? 알고 있죠. 그게 대해서 이거를 풀게 되면 좋은데 그래서 그거를 전혀 그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당국 자체도 이 강약을 조절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전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거 다 알거든요. 그러면 어떡하냐면 노동당에서 니네 지방별로 지역별로 알아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소형 발전소를 만들어라. 국가에서 발전소를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국가는 돈이 없다. 너네도 알지 않나? 국방에 힘을 쏟아붓다 보니까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 자꾸 위에다 손 내밀지 말고 알아서 너네가 자력갱생을 해라. 그래서 북한이 자력갱생을 막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발전소를 만들어라 하니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지역당 조직이라고 해서 지역에 있는 노동당이 책임을 져서 야 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발전소를 만들자. 만들어요. 근데 이게 실용성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이게 만들어가지고 언론에 띄어서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전력을 해결됐습니다. 라는 것이 다 뻥인 거죠. 실질적으로 가동률이 가지고 거기서 전력 생산이 되냐 하니까 안 돼요. 그냥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뭐 그것마저도 이제 아유 너네 또 눈 감고 아웅하노나 이런 식으로 알고 있고 일단은 김정은이나 김정은 체제에서는 첫째고 둘째고 주민들을 잠재적 이함이 아니라 주민들은 어찌됐든 상관없어요. 이게 지금 그냥 뭐 방치해놓고 어쨌든 자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데만 급급해가지고 결국은 뭐 핵이나 미사일이나 이런 쪽에만 돈을 쏟아붓고 그러다가 아까처럼 똑같은 거죠. 일부 주민들을 롤모델로 내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뭐 여러 가지로 많은 혜택을 준다. 그러면 주민들이 야 저 사람 좋겠다. 너 이 사람처럼 되려면 열심히 일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극과 극의 정치 방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북한의 배급제가 끝난 상황입니다. 충성할 만한 이유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배급이 정상화될 때 충성심을 강요하고 했던 것이 북한이 원래 모습이었거든요. 원래 체제의 그런 본질이었는데 이게 허물어지니까 결국은 장마당이 형성되고 장마당에서 자급적으로 알아서 벌어먹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배급이 필요 없어진 거예요. 주지도 않거니와. 그러니까 일종의 자생력이 생긴 사람들. 근데 그 자생력이 생긴 사람들이 지금 절대 다수 북한 주민들이 다 그렇게 됐어요. 안 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북한 자체는 배급이 끊겼다는 소리를 안 해요. 자기네 정책이 망했다는 소리를 아직도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그렇게 해서 자생력이 생기다 보니까 각 기관별로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생산수단을 가지거나 중국하고 합작을 하는 그런 기관들에서는 일단은 뭐 지네가 알아가지고 위에서 예전처럼 식량을 받아서 종업원들한테 식량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공장에서 중국하고 해서 벌어온 걸로 식량을 사서 종업원들한테 쌀을 주거든요. 네, 식량을 주는 데가 있어요. 이런 데도 결국 뭐냐면은 기관이 줬다 명분이 아니라 이것도 국가에서 배급을 줬다고 배급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식량 배급이다 이렇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국가에서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공장에서 주는 거 아니냐, 어찌됐든 누가 줬든 상관없어, 받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충성심이라는 거는 솔직히 말해 제가 볼 때는 정말 없죠. 없는데 있는 척을 해야 되는 것이 북한 현실인 거예요. 네, 그렇다 해서 너네 쌀도 안 주는데 우리 보고 뭘 그런 걸 강요하나, 이런 이야기는 절대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그런 이중인격성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지금 만연화돼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장마당이란 정확히 무엇이고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필수 불가결, 다시 말해서 필수적으로 북한에 생기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런 시장이고요. 장마당이라는 거 원래 김일성 시대에 만들었던 농민시장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게 농민시장이라는 거는 농민들이 일자가 붙는 날을 휴식을 해가지고 그날에 도시에 올라와서 농토산물을 파는 곳이었어요. 농민시장이라. 근데 그것이 90년대 식량을 못 주고 아사 사태가 오니까 주민들이 먹고 살기 해가지고 그 자리에 나가서 물건을 파고 살고 하면서 결국은 자생력을 키워나간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암시장이에요. 원래 북한 헌법도 그렇고 현법에도 개인들의 상적 거래는 금기시 되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국가가 어떻게 먹여 살릴 수 없게 되니까 결국은 장마당이라는 것이 암시장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민들이 거기서 알아서 물건을 내다 팔고 그 돈으로 쌀을 사 먹고 하던 것이 점점 시장 형태를 갖춰 나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잘 버는 사람, 못 버는 사람, 빈부격차가 생겨가지고 결국은 그 장마당이라는 것이 북한 체제 전체에다가 파급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 북한 체제 자체에서도 이걸 그냥 냅뒀다가 진짜 자본주의로 그냥 전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거를 국가 통솔하에 든 거죠.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시장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시장을 다 관리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관공서 사람들을 시장에 파견시켜가지고 거기서 관리, 감독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시작한 것이 현재의 장마당인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북한의 국가 공급 지휘 체계라든가 모든 여러 가지 공급 체계는 다 마비된 상태거든요. 그래갖고 결국은 그 시장을 통해서 주민들이 알아서 시간이 내면은 상적 활동을 해서 먹고 살고 있고, 그와 동시에 주민들뿐이 아니라 이 주민들을 통제하는 통제기관 사람들도 결국은 배급이 없으니까 시장을 통제하는 과정에 주민들하고 상부상조해가지고 이거 왜 팔지 말라는데 파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뺏고, 그걸 찾는 과정에 또 뇌물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렇게 해서 서로 상부상조 구조가 된 것이 현재 북한의 장마당이에요. 그래서 현재 북한의 장마당은 그 북한 체제가 아무리 강력하고 주민 통제가 심하고 하거든 그거를 없앨 수가 없어요. 없앴다가는 제2의 고난의 행군 정도는 안 끝나죠. 또다시 아사자들이 그냥 장난 아니겠네. 아마 그땐 진짜 북한 체제가 붕괴되지 않을까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거죠. 장마당이 그렇게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북한 장마당에 그런 속설이 나왔잖아요. 고양이 뿔 내놓고 다 있는 것이다. 고양이의 뿔이 없잖아요, 원래. 그만큼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것이 북한 장마당의 특징이에요. 대한민국의 재래시장이랑 비슷한 곳으로 보면 될까요?
재래시장하고 비슷한데 형태는 그래요. 재래시장처럼 이렇게 돼 있고 어떤 데는 그 아케이드를 이렇게 씌워가지고 지붕을 씌워가지고 그 실내에서 파는데 이가 뭐 보면 평양에 통일시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북한에 있는 현존하고 있는 장마당에서는 가장 큰 곳이에요. 네, 평양의 통일거리라는 곳에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기고만장해요. 어마무시하게 큰데 크기로 말하면 아마 체육관도 보통 정도가 아니에요. 커요. 그 구글아스로 하게 됐다 보이는데 거기에는 북한 방방 곳곳에 있는 뭐 수산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없는 게 없어요. 다 올라와서 거기서 팔거든요. 근데 그거를 구매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결국은 평양에 살고 있는 두건촌들이라는 거죠. 네, 돈 많은 사람들, 뭐 외화벌이를 하거나 무역을 하거나 외교를 하거나 하는 이 양반들이 거기 가서 심심치 않게 차 끌고 가서 거기서 세상에 그 북한이 전기가 없고 뭐 정말 모든 것이 열악한 상황에서 아니 동해 문어나 낙지 뭐 이런 것들이 냉동 바트라고 해요. 그래서 냉동 딱 해가지고 15kg, 20kg를 이렇게 냉동한 거 그런 걸 다 거기다 내다 팔고 있고 뭐 거의 시장 수준 보게 되면 우리랑 별반 차이가 안 나요. 물론 우리 대형마트만큼 그 정도는 아니지만 포장은 안 돼 있지만은 나머지 그냥 뭐 중국 제품이 아니라 한국산도 다 뭐 컵라면부터 시작해서 일체 다 밑에다 깔아놓고 팔잖아요. 없는 게 없어요. 그건 진짜 신기해요. 어떻게 이게 다 들어왔냐 하는 정도로 뭐 일본산, 중국산뿐이 아니라 뭐 한국 거도 그렇고 다 있어요 다. 세상에 그 퐁퐁인지 그 한국 세제도 팔고 막. 예. 그 다음에 뭐가 인기였냐면 원래는 그 일본하고 관계가 나빠지기 전에는 북한 주민들이 빨래 세탁할 때 세제가 문제였단 말이죠. 그래서 평양에서도 어디서 그런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 평양에서 그 화장품 공장인가 거기서 물비누라는 게 팔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물비누란 게 우리 액체 세제예요. 그 다음에 가루 세제도 나오긴 했는데 근데 그러다가 결국은 일본제 물세제, 가루 세제가 팔리기 시작하더니 거기 냄새가 되게 좋잖아요. 우리 한국 거도 그렇고. 근데 그게 인기가 돼가지고 팔린다 하고 이거 일본 거 파네 했는데 어느새 한국 거도 다 들어오더니 마지막엔 식기세정제까지 pom퐁인지 뭔지 그까지 다 들어온 거예요. 신기할 정도예요. 그 어디서 들어오는지 거의 다 중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없는 게 없어요. 가장 그 대표적으로 많이 퍼졌던 게 그 우리 그 믹스 커피잖아요. 북한은 그거 봉지 커피라고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특히 인기 있는 한국 제품들이 있을까요? 가장 인기 있는 것이 일단 맥스웰이죠. 먼지 커피. 그게 참 커피를 북한 주민들이 안 먹었었어요 원래는. 그러다가 90년대를 겪고 나서 장마당이 생겨서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의 암시장 경제, 다시 말해서 북한식 시장 경제라고 우리 학교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 그것이 점점 자행되면서 그게 확대되면서 그 다음에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믹스 커피에 대한 일화가 되게 재밌어요. 사무실이라든가 뭐 간부의 방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그 다음에 그 외화벌이를 하는 무역회사 사장 방이라든가 아무튼 좀 한다 하는 간분의 방에 가면은 무조건 이런 컵에다가 믹스 커피를 꽂아가지고 이렇게 책상에 또 갖다 놓은 거예요. 이게 부의 상징처럼 돼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 가면 봉지 커피 없어? 봉지 커피 없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부자들만 그 말을 할 수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걸로 그래가지고 한때 정말 그 봉지 커피고 맥스웰국이 엄청 많이 팔리 인기가 있었고 나머지는 저거죠. 라면이죠, 라면. 중국 라면이 거의 많이 들어왔는데 한국 라면이 계속 들어왔어요. 뭐 쇠고기 라면부터 시작해서 봉지 라면, 컵라면은 뭐 너무 가격이 비싸가지고 안 사 먹는 사람도 많은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라면하고 봉지 커피, 그 다음에 세제, 화장품 이런 것들이 인기 상품이었죠, 북한에서. 밀수 제품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북한이 밀수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인가요? 중국 사람의 문제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북한 시장이 그렇게 확대되면서 2000년 이후에는 완전히 자리를 잡고 결국은 북한 체제 자체를 유지하는 정도의 그런 파급력을 가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예. 어찌됐든 간에 미천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많이 버는 시스템이고 북한 시장 구조를 보게 되면 다 물류예요, 물류. 뭔가 우리처럼 직접 뭔가 그런 제품을 생산해가지고 내다 팔고 뭐 이런 시장이 아니라 다 절대 다수가 초기에 그 북한 장마당 하게 되면은 80% 이상의 물류가 다 중국제였거든요. 일체 플라스틱 제품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생필품들도. 그러다가 그 짬바구니에 아무래도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한국제나 일본제가 일본산이 인기가 많거든요. 중국보다도 앞서고 있다는 거 알기 때문에 중국에서 그걸 짝퉁을 만들어 갖고 그래서 신라면도 짝퉁이 생기고 쇠고기 라면도 짝퉁 중국 사람들이 똑같이 만들어요. 만들어 갖고 북한에 내다 파는데 그때 다시 기억나는 게 뭐냐 중국 라면은 한 봉지에 뭐 200원
북한 돈으로 200원인가 했는데 한국 라면은 뭐 500원, 1000원씩 막 했거든요. 이 북한 시장 자체를 그 주도했던 것이 중국이에요, 중국. 그러다가 뭐 그다음에 일본도 많이 영향을 줬는데 일본은 제재를 가하면서 그다음에 일본은 뭐 배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다음에 동해상에서 일본하고 밀수를 하던 그런 것도 다 막아버리고 해가지고 일본산은 안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일본 거를 들여다가 거기다가 또 가격을 매겨가지고 북한에다 또 들여보내기 시작해서 아시잖아요. 지금 북한에 돌아다니고 있는 차들 김정은이도 그렇고 렉서스를 타고 일본산 자동차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이 부품이고 뭐이고 다 어디로 들어오겠습니까? 다 중국이나 러시아를 거쳐서 들어온단 말이죠. 일본은 제재했으니까 직접 북한으로 못 가요. 저도 이게 들어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만약에 중국에 놀러 갔다가 그 북한 사람 만나가지고 북한 사람한테 노트북을 줬다. 그게 노트북도 역시 그 통제품이라는만 제재에 걸려있는 전략 제품으로 돼 있더라고요. 네, 그 노트북 줬다고 해서 감옥에 잡혀간 일본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엄격한데 들어올 건 다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있음으로 해서 북한에 대한 완전한 제재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북한 체제에는 불안 요소일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그 현재 장마당과 그 다음에 장마당에 우거해가지고 장마당에서 결국은 빈부격차가 생기다 보니까 자산가들 뭐 이렇게 우리 자산가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북한 부유층들 중산층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순전히 지금 장마당을 통해 가지고 물류를 장악해 갖고 예전하고 달리 이제 미천이 많아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뭐 컵을 몇 개 놓고 장사하던 사람들이 이제 점점 많이 벌어가지고 어느 정도 자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을 가졌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장사 미천을 합해가지고 일종의 그 연합을 모아갖고 3인 1조가 돼가지고 시장에서 이게 예를 들면 이런 유리컵을 독점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을 하면서 이런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뭐 기업인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이런 사람들이 체제 불안 요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은 이미 전에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것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냐면은 지금 일단 개인들이 사장하고 있는 현금이 어마무시하게 많거든요. 아시잖아요. 북한은 은행권에다가 돈을 못 맡겨요. 신용도도 없고 뭐 그래서 김정은이 와가지고 뭐 상업은행이라는 것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은행을 새로 개설해갖고 여기서는 개인들의 구자를 만들어갖고 거기다가 예금을 한 거는 절대 안 다친다. 이미 전에 조선중앙은행에서 돈을 다 가져갔다가 안 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란 신뢰도를 얻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변수를 많이 쓰고 지금 ATM기도 생겼잖아요. 북한에. ATM기도 생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외화도 나오게끔 했어요. 그래서 카드도 많이 쓰게끔 해가지고 어떡하나 개인들이 사상하고 있는 돈을 국고에 빨아들이려고 노력을 상당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돈을 쥐고 있는 이 부유층들, 다시 말해서 자산층이라고 하나요? 이 양반들이 체제에 불안을 줄 수 있는 그런 영향으로 변하지 않게끔 제어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그리고 결국은 뭐 북한에 그런 말이 있어요. 뭐 정치스러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경제적 예속이 정치적 예속이다.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선노동당이 실권을 쥐고 주민들을 쥐락펴락하고 사회를 쥐락펴락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이 노동당이 결국 뭐냐면은 이 김정은이를 위해서 충성금이라고 해서 1년에 1g씩 금을 바치고 뭐하고 이렇게 수탈을 하고 있는데 아니 주민들이 그걸 냅니까? 안 내지 이제는. 쌀도 안 주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당 간부들은 자기한테 할당된 그 과업을 실행을 못하면은 김정은이한테 얻어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 돈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있는 이 자산가 다시 말해서 부자들한테 가서 돈을 야 이것 좀 어떻게 해줘라. 내 목숨이 좀 목이 간달간달한데 너 좀 돈 좀 돌려서 좀 금을 어느 정도 과제 수행하게끔 좀 자금을 좀 줘라. 이런 식으로 그런 비리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대가로 돈을 대준 사람은 당연히 당 간부한테 돈 주게 되면 못 찾아요. 뭐 우리처럼 무슨 뭐 차용증을 쓰고 뭐하고 이런 제도도 없단 말이죠. 북한은. 개인이 그렇게 해서 무슨 금융사업을 하면 안 되게 돼 있으니까 그 대가를 뭘 바라겠습니까? 그 당 간부가 가지고 있는 실권, 그 다음에 공권력을 이용을 하는 거죠. 아 그럼 좋다. 우리 아들 이거 이번에 군대 나가는데 좀 좋은 부대 보내달라. 이렇게 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 북한에 존재하고 있는 이런 불안 요소라고 말할 수 있는 돈 가진 자들은 그 현재 북한 시스템을 아주 잘 활용을 하면서 나가고 있는 거죠. 이 끝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에도 듣기에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돈을 가지고 있는 양반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들은 보면은 국내에다 돈을 놔두는 게 위험하기 때문에 뭐 중국이라든가 뭐 아마 러시아겠죠. 가장 중국이 많다고 하는데 중국의 어떤 사람하고 결탁을 해서 돈을 다 중국으로 이렇게 내보내고 있는 사람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정말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지만은 그래도 북한 주민들 속에서도 이제는 우리가 살 때 제가 2008년까지 있었는데 제가 있을 때는 상상도 못할 정도의 돈을 아마도 몇십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뭐 5억, 6억, 막 10억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북한 내부 불안 신호를 볼 때 지금 특히 주목해야 할 계층은 어디일까요? 다 그 고양이 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는 호랑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결국은 일촉즉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북한은. 그러니까 언제 어떤 이 촉매로 인해서 이 격발기가 당겨지는지 어떤 요소로 인해 폭발할지 모를 상황인 것만은 확실해요. 근데 그런 요소들을 미연에 막기 위해 가지고 김정은이는 극단적으로 자꾸 사람들 간부들을 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간부들 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절대 다수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놈이 좀 신망도 높고 그 다음에 권력이 점점 좀 세네, 영향력이 세네 라고 보면은 쳐요. 그게 북한 체제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계층은 누구냐고 하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권력을 가진 지배층들이나 지도층들이 아니라 역시 그 사이에 돈을 버는 양반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알고 모르게 돈을 깔아놓은 이런 계층들이 무서운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 북한 주민들이 이제는 뭐 북한 자체가 사회주의가 아니에요. 이제 황금 만능이거든요. 예. 예를 들면 뭐 얼마 전에도 그런 언젠가 화제거리가 됐었는데 너 어디 돈 얼마 줄 테니까 가서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그린데 그 길거리에 보면은 그 유화 작품 같은 게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무슨 비석 같은 거 그런 데다 먹물 뿌리고 오라니까 먹물 뿌리고 오잖아요. 그거 돈 안 주면 안 해요, 절대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돈에 의해서 좌우지 된다는 거죠. 근데 평양에는 알고 모르게 지금은 잠자코 있지만은 이 상당히 자산을 가진 양반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좀 북한에 뭔가 그런 요소를 일으켜 줄 수 있는 계층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육군단 사건이라 해서 군사 쿠데타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그때도 보게 되면 뭐냐면 육군단이 그때 당시 지금 현재 청진, 한경북도 청진, 북한은 각 도마다 일개 군단이 다 소속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 육군단은 한경북도 청진에 주둔을 하고 있으면서 한경북도를 관할을 하고 있었어요. 청진이라는 건 대체 보면은 중국하고 동해안이잖아요. 그러니까 포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 사람. 육군단 자체는. 근데 이 육군단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군단 자체를 없앤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도 보면은 왜 이런 사건이 터졌나니까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때 당시 육군단에 속했던 어떤 사람이 중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외화를 본다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사람이 한국 사람하고 접촉을 해서 제주도에 가서 놀다 와가지고 그 다음엔 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돈을 갖다가 군단장이나 군단 간부들한테 한국 드라마도 갖다 주면서 돈도 갖다 주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 사람의 지시를 받고 뭐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는데 육군단이 일체 군단사나 포가 평양시를 조준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명령만 떨어지면은 육군단의 군단 내에 있는 포가 100% 평양을 사격을 했을 거다. 뭐 이런 사건이 터지는 것도 있고 결국은 그것도 돈이에요. 네. 그다음에 군단장부터 시작해서 군단 장교들을 다 잡아치우니까 집에 보니까 뭐 어마무시하게 그냥 남한 제품이 나오고 막 그랬다는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은 돈 때문에 북한에 그런 요소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사실상 북한이 자본주의를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완전히 자본주의죠, 내적으로는. 그것도 자본주의 방식으로, 뭐 경제 방식도 같죠. 그래서 2차례 경제 조치를 취했다는 것도 결국은 그거예요. 자본주의 경제 요소를 받아들인 거예요. 사회주의 계획 경제 시스템이라는 건 이미 전에 다 깨졌고, 그게 실행 불가예요. 현재 북한 그 현편에서는. 네. 그래가지고 뭐, 김정일 때도 2002년 7.1 경제 조치라는 거 취하고, 그 다음에 김정은도 그때 다시 2011년도인지 그 6.28 조치라고 또 한 번 해가지고 했거든요. 거기다 뭐 독립재산제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자본주의 경제를 딱 받아들였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굴러가요, 시장 자체도. 이번 이란 전쟁 이후 북한이 공개 발언을 줄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제 생각이지만 좀 거슬러서 좀 역사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원래 반미 공동 전선이라고 해서 이 공동의 주적이 미국이라 하는 나라들이 북한과 이란, 그리고 뭐 제가 알기는 예전에 이라크하고도 상당히 북한이 그 사이가 좋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라크의 예전 뭐 독재자죠, 사담 후세인이라는 양반은 계속 북한에 수시로 찾아오면서 김일성하고 연기가 좋았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이라크 이란 전쟁이 터지면서 1980년대 이 북한이 어찌 마음을 먹었는지 그때 당시 이라크를 안 도와주고 이란에다가 무기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라크가 반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라크와 북한은 결국은 사이가 뽀그러진 거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알기는 이란하고 북한하고는 무기를 주고받고 하는 상당히 친밀한 관계가 형성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국교 정상화도 되어 있고 이란에 북한 대사관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곳에서 전쟁이 터졌는데 북한이 여기서 다시 표면화하면서 자기 자신의 입장을 밝히거나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 무기를 수출한다고 것이 탄로나거나 아니면 러시아처럼 여차하면 뭐 참전까지 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 조심스러운 문제잖아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는 달리 뭐 이란 쪽에다가도 자기네가 뭔가 했다라는 것이 뭐 미국 앞에서는 상당히 보기가 좀 민망스럽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또 돌아오는 후과가 있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란이 이번에 보면 이란에 있는 북한 대사관이 이라크에 폭격을 맞았어요. 근데 김정은이는 제가 생각을 할 때 애당초 이란에서 사람들을 철수시킬 생각이 없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얻어맞으라는 거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뭐 북한 주민들이 죽든 말든 상관을 안 하는 양반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빌미가 생김으로 해서 북한은 계속 이란에다가 앞으로도 계속 무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한마디로 말해서 비즈니스 대상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 발언을 표현을 안 하죠. 여러모로 볼 때. 북한이 이번 사태에서 이란과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말씀을 드렸지만은 절대 표면화 안 시키죠. 은밀하게 계속 솔직히 뭐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이란에다가 미사일 대준다, 무기를 대준다 이래 놓으면은 또 북한이 또 난처한 입장에 처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 지정학적으로 볼 때 이란은 미치적으로도 그렇지만은 북한 입장에서는 이란하고 친해 놓으면은 일단 원유를, 이미 전에도 뭐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여러 가지 선박을 이용해 가지고 북한인데 이 선박 자체는 뭐 다른 나라 선박을 이용해 가지고 이란에서 원유를 날라오기도 했었거든요. 그 대가로 무기가 오고 가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거리를 두는 척 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절대로 나는 이란하고 친하다, 뭐 외교관계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군사협력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군사적인 지원도 하고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다가는 표출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거리를 두는 것처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북한은 이번 국면에서 미국의 움직임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뭐 일단 북한은 이번 입장에서 보면은 한동안 그 이란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도 그렇고 침묵을 지키다가 얼마 전부터 다시 그 김정은의 행보가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의외로 뭐 신형 무기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무슨 특수부대 찾아가서 뭐 차력 같은 거 그런 것도 보기도 하고 그런 광기적인 인민군들의 그 모습도 보고, 그 다음에 또 가장 심각한 건 애완용계까지 보고 마치 도 이게 배포유한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라는 것은 왜 이럴까 하고 했더니 역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란 문제에 관해서는 역시 중국과 러시아 자체는 결국은 이란 편을 들었잖아요. 유엔 안보리에서도 결국은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유일하게 상임이사국이라는 중국과 러시아는 이란의 편을 들었거든요. 역시 같죠. 이란도 이제 반미 정선이고 그 다음에 반미를 주장하고 중국과 러시아도 역시 반미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큰 나라들이 중국과 러시아가 뭐라 하는데 거기다가 북한이 말을 섞거나 여기다 뭐 자기 주장을 내놓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서 북한은 가만히 관망만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미국이 어찌 노는가에 따라서 아마 제 생각에는 얼마 전부터 김정은이가 다시 행보를 드러내 보이기 시작한 것은 이젠 난 안전하겠다. 이제는 이란 쪽에 아니라 이란 다음에는 뭐 여러 가지 설이 많았잖아요. 북한도 뭐 때릴 것이다 뭐 이런 가설들이 많이 나섰었는데 이제는 나는 안전할 것이다 라는 그런 시그널을 받지 않았을까,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일단 미국의 입장을 관망을 하면서 이젠 이란에서는 또 미국하고 또 나는 해볼 게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중국과 러시아의 대응은 어땠고 김정은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결국은 그거죠. 북한이란 나라는 결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등에 업고 있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역시 이란과의 중국 관계, 이란과의 러시아의 관계도 관계를 놓고 봐도 결국 북한이 거기에 끼어들지 않아도 서로가 다 그 이해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의 움직임에 북한은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를 통해서 북한은 최종적으로는 미국과의 뭔가 협상 마당을 만들거나 그 어떤 계기점을 이용을 해서 미국과의 대화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노리고 있는 것이 김정은의 속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현재 자세는 관망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 관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대들겠어요, 미국인데 상대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서 결국은 이란 전쟁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그렇고 북한은 거기서 자기 욕심만 챙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란 전쟁이 휴전됐지만 지금은 다시 그 이란 전쟁이 이어진다고 하게 되면은 은밀하게 진행되는 제 생각인데 어떤 루트를 가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란까지 무기가 가는 거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하고 있다고 봐요. 아마 이란까지 가는 과정에는 시리아도 있을 수 있겠고, 시리아도 북한하고 상당히 그 관계가 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루트로 해서 북한은 이란 전쟁이 이어지게 되면 계속 거기다 무기 제공을 해줄 수 있고, 제공이라기보다 팔아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 값으로 원유를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자원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그냥 관망을 하면서 굿이나 보다가 똑이나 먹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북한은 이번 사태 이후로 핵에 더 집중할 것으로 보시나요? 일단 북한의 키워드죠. 핵이라는 거는 여전히 김정은이는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제재가 풀리고 정말 자기가 정상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일단 대통령이 되든 내각 총리가 되든 뭐가 됐든 간에 일국의 수장이 됐다고 할 때까지 핵은 끌고 나갈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핵이 없으면은 자기네 나라는 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먹힌다라든가 아니면은 김정은처럼 과대망상이 심한 양반은 그냥 핵을 가지고 있어야 나를 사람 취급해주겠지.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핵을 포기한다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한마디 여기서 덧붙이고 싶은 건 뭐냐면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체계인데 이것 자체도 보면은 제가 듣기로는 정상 국가들이 소유하고 있는 미사일의 발사 체계하고 좀 틀린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뭐냐면은 그 로켓 사령부라는 것이 있고 미사일을 담당하는 핵 전략 자산을 담당하는 부대가 있긴 한데 제가 듣기로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 그 공정을 보게 되면 발사대는 따로 다른 부대가 발사대만 관리하고 있고 미사일 본체는 본체대로 또 다른 부대가 관리하고 있고 다 분산을 시켜놨대요. 그리고 조선인민군이라는 북한군 내에 축지국이라는 것이 있는데 축지국은 우리 한마디로 말해서 축지법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그래서 이 축지국은 뭐라냐면은 발사 지점을 정하고 그 다음에 발사 각도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역학적인 움직임이나 모든 거를 이렇게 지휘하는 것이 축지국이에요. 이렇게 해서 각자가 다 미사일 한 대를 일기를 발사시키는데도 다 분산을 시켜놨다고 해요. 이 원인이 뭐냐고 했더니 결국은 한 일개 부대에다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주게 되면은 그게 김정은한테 반기를 드는 경우 어마무시한 위협이 되잖아요. 그래서 김정은은 자기 벗신을 위해서도 미사일 발사 체계를 이렇게 분산을 시켜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국변 사태가 일어났을 때 북한이 그 자리에서 쏴 그러면은 김정은이가 갖고 있는 미사일 트럼프 대통령처럼 갖고 있는 그 핵 버튼을 누르면은 발사되는 것이 아니더라. 이런 상황이고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북한의 미사일이 실제 저도 보진 못했지만은 그렇게까지 최첨단으로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최첨단이 될 때까지 계속 북한은 실험 발사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계기점이 있을 때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했든 뭐가 했든 뭔가 그럴 때마다 일정의 액션을 취할 때마다 발사는 계속 진행할 것이다. 그러나 핵은 여전히 계속 꾸준히 개발을 하면서 하는 척을 하는지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포기는 안 하겠죠. 미국은 지금 북한에 대한 신경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인 걸까요? 제가 볼 때도 그렇죠. 일단 재산 말씀드리지만은 미국 입장에서는 동북아 정책상 아니면 동북아 전략 속에 있는 한반도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동북아 정책에서 미국이 여충으로 잡고 있는 거는 역시 중국과 대러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그와 연관돼서 한반도 문제가 있고, 물론 북한은 대외적으로 지금까지 김정일 때부터 여러 가지 핵을 만들고 철없이 많이 철없다고 할까 정말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단 경계는 하죠. 미국 자체도 경계하지만 정말 그 이란처럼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 뭐 세계적인 유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큰 메리트가 없는 이상 미국이 직접적으로 북한을 선본다는 것은 좀 아직은 희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미국은 최근 마두로를 생포했었습니다. 트럼프가 마음만 먹으면 김정은도 생포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100% 가능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런 거예요. 일단 김정은 입장에서는 역시 등 뒤에 러시아, 중국이라는 대국이 있음으로 인해서 좀 그 자체가 좀 자기 자신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미국도 뭐 이렇게 베네수엘라 사태처럼 이렇게 선을 쓰자면 얼마든지 쓰겠죠. 근데 그건 위치적으로 볼 때 북한이라는 위치가 좀 좋지 않잖아요. 일단 거기다가 뭐 미사일 쏘든 뭐 정밀 타격을 하든 뭘 하든 액션을 취하는 것 자체는 중국과 러시아가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얻지 못한다. 그런 가설을 전 세우고 싶고 그래서 김정은이도 그거를 알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뭐 여러 가지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뭐 이미 전에도 북에 있을 때도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뭐 김정일 시대이긴 하지만은 동해 쪽인가? 거기에 뭐 유전이 있다. 뭐 해가지고 뭐 이게 노르웨이인지 어딘지 거기에서 대표단들이 와가지고 바다를 이렇게 뚫어가지고 뭐 시추해서 뭐 원유 맥이 있다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때 우리 엘리트들 다시 말해서 공부한 사람들이 야 우리 원유 터지게 되면 그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 다시 말해서 미국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때려서 뭔가 효과가 벌 때 때리는 거지. 예, 아무런 그런 목적도 없이 단순하게 미국이 검증도 안 낸 핵을 가지고 있다. 그 핵에 북한이 갖고 있는 핵이 실용성이 있냐 없냐, 위협이 미국에 대해서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위협이 있냐 없냐라고 분석을 할 때 미국 입장에서는 아직 가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흘러오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러시아 파병이 북한군에 미친 영향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러시아 파병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남북 관계를 단절시킴으로 해서 북한이 또 하나의 돌파구로 삼아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참전함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자기의 무력을 좀 부각을 시켜서 미국의 좀 신경을 건드려서 여차하게 되면은 러시아 미국의 협상에서 자기도 거기서 뭔가 히든 카드를 한 장 내밀 수 있는 그런 찬스를 노렸던 것 같은 느낌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김정은이 역시 계속 산대를 세습해 오면서 자기의 업적을 우상화함으로 해서 숭상화해서 주민들에게 그 지도자로서의 그 존재감을 부각을 시켜야 되는데 뭐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김정일 때도 그렇고 뭐 김정일 때 만들긴 만들었는데 그 체제와 그 시스템 자체는 최고 존엄이라는 그 존재를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업적을 많이 쌓거든요. 그 업적을 위해서 이게 파병을 했다고도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몇천 명이나 이게 희생을 시키면서 결국 뭡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그걸 마치도 가슴 아파하는 척 하면서 평양에다가 무슨 그들을 위한 묘지도 만들고 그 다음에 무슨 뭐 기념관 같은 것도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그걸 지금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선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의 뭐 그런 탁월한 지도와 전략적인 그런 의도와 명령해 가지고 공화국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졌다는 등 주민들한테 그렇게 교양을 해요. 우리 인민군이 세계 최강, 미국이나 뭐 다른 태국의 군대들하고 비교할 수 있을 만큼 강하다. 뭐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실전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민군대가 북한군이 얼마나 강한가를 보여줬다. 여실히 보여줬다. 뭐 이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알 게 뭡니까? 거기 가서 무리 죽음을 당했는지 뭐 했는지. 그러면서 결국은 업적을 쌓아가면서 동시에 김정은의 위상을 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기도 없었지만은 실전적인 경험을 통해서 실전을 통해서 인민군의 용맹성과 그 다음에 군사과학기술적으로도 이 대국과 막 맞먹을 수 있는 우월한 그런 수준을 과시했다. 이걸 북한군한테 부각을 시키고 주민들한테도 이렇게 주입을 하고 있어요. 실전 경험이라는 성과와 큰 인명피해라는 대가는 함께 어떻게 봐야 하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죠. 실전적인 경험을 얻었다라는 거는 그만큼 인명피해가 많이 났다는 거잖아요. 근데 주민들한테는 뭐 솔직히 지금 극히 일부 정확하게 거기서 몇천 명이 죽었다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공개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용맹하게 희생됐다, 전사했다.
이런 사람들을 부각시켜가지고 그걸 추려서 뭐 500명이면 500명, 뭐 1000명이면 1000명 해가지고 평양시에 보니까 그 연목동이라고 해서 제일 끝쪽이에요. 순환비행장 가는 쪽에 그 공지에다가 어마무시하게 큰 또 묘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일부를 평가하고 일부에게 공화국 영웅 칭호를 내신으로 해가지고 영웅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결국 김정은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김정은이가 정치를 함으로 해서 영웅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났다. 이곳 자체가 주민들한테 이게 선전선동을 하는 그런 자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가라는 거는 뭐 우리가 따지지 못할 정도로 일반 주민들은 솔직히 그 시스템에서는 뭐 위에서 말하는 걸 그냥 다 들어야만 하고 위에서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아 그런가 보다 해야 되는 그런 나라 제도이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 싫지 자기 자식을 잃고 아무런 혜택도 못 받고 지방에 있는 대다수 병사의 유가족들은 정말 그 자기 자식만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슬픔은 정말 그 대가라고 말할 정도가 아니라 용서 못하죠, 사실. 전사자 가족들에게는 어떤 보상을 했나요? 일단은 그 영웅도 급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레벨을 정해가지고 일단 뭐냐면 그걸 스토리텔링을 해야 돼요. 일단 그냥 가서 죽었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꼭 그 지명은 까먹었는데 러시아의 어느 지역에서의 전투 뭐 이거 가지고 했는데 이게 딱 김일성 때나 김정일 때나 똑같은 방식이에요. 육하원칙에 딱 맞게끔 이 영웅이 태어나게 된 영웅이 발생한 그 과정을 스토리텔링 해야지 북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해서 영웅 중에서도 이 영웅은 어떤 영웅이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우리 흔히 하는 게임처럼 레벨업이 된 그런 캐릭터가 있고 아닌 캐릭터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보니. 해가지고 그들에게는 최고 레벨에 올라간 영웅들은 평양에 끌어올리다가 지방에 살던 그런 유가족들을 평양에 끌어올리다가 이번에 화성지군과 샛별거리라는 곳에 새로 만든 아파트에다가 입주를 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고의 우대를 다 받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 살아서 돌아온 분도 영웅으로 내세웠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산 증인의 증언이 바로 주민들에게는 큰 효과를 주잖아요. 죽은 사람이 어찌어찌 죽었다. 그거는 그냥 작가가 가상적으로 만들기 탓이에요. 그러나 이게 살아서 돌아와가지고 살아서 온 사람이 그 전투가 어쨌습니다. 이거 실전의 그 과정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웅도 필요한 거예요, 꼭. 그죠? 다 죽었는데 그 죽은 거를 옆에서 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같고 실제 내가 영웅이 됐는데 살아서 돌아왔다. 이건 영웅 중에서도 영웅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레벨별로 이 여러 가지 영웅들을 만들어 가지고 평양에 끌어올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와중에는 다시 교관을 형성하기가 다시 말해서 인민군 각 부대들에다가 또 이 사람들을 다 내려보내 가지고 강리도 시키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써먹고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영웅 놀이를 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도 추가 파병을 진행할 것으로 보시나요? 한마디로 말해서 체제를 다지고 공고화시키고 다져나가기 위한 그런 프로파간다로서 활용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러시아와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북한은 계속 뭔가를 할 거예요. 네. 근데 파병을 역시 그것도 뭐 교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번에 갔다가 그냥 무리죽음 당했다면 다음번엔 안 당하게끔 뭔가 조치를 취할 것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투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로 이게 흘러갔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군인들을 들여보내도 뭐 복구 건설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건설 부문이라든가 또 다른 부문으로 이렇게 파병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뭐 러시아가 안 받겠다고 해야지 안 보내는 거지. 러시아는 안 받겠다고 하는데 김정은이가 보낸다고는 말이 안 되잖아요. 러시아도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라 라고 했기 때문에 보냈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계속 이어질 것이고 그와 동시에 또 결국은 그 대가를 받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에도 뭐 북한은 그 빚진 놈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옛날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러시아에다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러시아를 또 등에 업고 가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러시아가 욕을 하든 안 하든 선의의 마음에서라도 이 파병은 계속 할 것이고 화약이라든가 무기라든가 지네가 지원해서 줄 수 있는 거는 계속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은 이번 파병으로 많은 이득을 봤다고 생각할까요?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김정은이가 기미까지 찢어지도록 벌었다 말았다는 거는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미 전에 많은 걸 받아놨기 때문에 재산 말씀드리지만은 북한의 뭐 일체 뭐 이번에 그 핵 잠수함도 그렇고 뭐 미사일도 그렇고 모든 것이 결국은 러시아 거잖아요.
네,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일단 그 북한군 로켓 부대에서 있던 분의 이야기도 들어보면은 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없으면은 북한이 미사일이 없고, 그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의 서포트가 없으면은 북한이 그렇게 핵 전략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미사일이나 발사체라든가 일체 그런 거를 보유할 수도 없고, 지금처럼 그렇게 발사하고 그렇게도 못한대요. 자력으로 미사일을 만들고, 미사일도 보니까 들어보니까 발사하는 과정도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그런 걸 놓고 볼 때 북한은 러시아하고 중국의 서포트가 없으면 미사일도 못 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북러 관계는 앞으로도 더 긴밀해질 것으로 보시나요? 일단 북러 관계는 계속 이어질 것이고, 더 친해지면 친해졌지 나빠지지는 않죠.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 북한을 자기하고 동급으로는 안 보고 있어요. 항상 그 러시아 입장은 북한 자체는 자기네 괴뢰처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북한이라는 바운더리가 있음으로 해서 남한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본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북한이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자체도 북한을 버리지 않고, 그리고 또 북한의 앞으로 이 전쟁이 끝났다 하게 되면 이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유럽 쪽하고도 문제가 개선되고 다 풀리게 되면은 북한으로 관광을 통해서 북한의 손님들을 보낼 수도 있고, 그러면 러시아가 중간 지점이 되잖아요. 제가 알기엔 요즘 블라디보스톡에다 상당히 힘을 들여가지고 그쪽에다가 비행기 대수도 늘리고, 그 다음에 그 관광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와 동시에 김정은이도 지금 삼지연 지구 백두산에 가까운 그 추운 곳에다가 좀 또 힘을 실어가지고 호텔도 많이 짓고 하고 있다고 하는 거 보면, 거기 비단 중국 관광객들만을 노린 것이 아니라고 봐요. 중국과는 어떤 관계를 유지할까요? 중국도 역시 같죠. 일단은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까지 보면은 중국과 러시아의 그런 힘의 역학 관계를 잘 조절을 하면서 등거리 외교를 해온 것이 북한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친했다고 해서 중국도 감히 야, 너 친하지 마, 이렇게도 말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같은 입장인 거죠.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서로가 눈치를 보긴 하지만, 북한이 그렇다고 해서 중국하고 아무리 친한다고 해도 중국도 어느 정도 제한을, 다시 말해서 제한선을 두고 있고, 러시아도 역시 제한선을 두고 있어요. 무턱대고 맹목적으로 북한에다 다 퍼주고 막 안 하거든요. 만약에 중국과 러시아라는 그런 대국들이 그렇게 항시적으로 계속 북한을 진짜 정말 북한이 말하듯이 형제국간에 혈맹국인에 어쩌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정도로 친했다면은 북한이 90년대 아사 사태가 안 일어났죠. 집단 아사 사태가. 그 일어나게 만든 건 누구예요, 결국은? 안 도와줬잖아요. 중국도 그 시절에 그렇게 북한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역으로 갔다가 거기다가 물건을 내보내가지고 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철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레르못을 뽑아라, 전기서를 잘라오라 했던 것이 중국이에요. 러시아도 결국 갔죠. 자기네도 이 구소련이 망하면서 여러 가지 고초를 겪었으니까 어찌할 그런 도리가 없었으리라고 보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도 역시 북한하고의 관계를 놓고 볼 때 제한점을 두고 일단 북한을 굴었다고 해서 자기 자식처럼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북한 주민들은 북중러 동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북한 주민들은 보면은 지금 세대가 많이 교체됐잖아요. 제 기억에는 19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 전역에 여러 가지로 영향을 줬어요. 정치, 경제, 문화적인 영향을 많이 줬던 게 러시아였어요. 학교에서도 영어는 미국 말은 미국말, 다시 말해서 영어 자체는 적대국 말이라고 해서 애들한테 배워주지도 않고, 학교에서는 외국어 하게 되면 러어밖에 안 배워줬던. 그리고 그때 당시 아시다시피 중국도 80년대는 북한보다 더 못 살 때였기 때문에 또 말해볼 거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자체는 중국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생겨나기 시작한 거는 역시 그 아사 사건 때 중국 상품들이 많이 넘어오고 시장에서 팔리기 시작하면서 중국이 우리보다 잘 사네 라는 걸 인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러시아 상품도 맛보고 그 다음에 중국 상품도 다 맛본 상태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보다 잘 산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구태의연하게 러시아가 우리를 도와줬대, 러시아가 없으면 우리가 못 사는데, 이런 정도까지는 생각을 안 해요, 일반 주민들은. 그냥 시장에서 러시아 상품 파네, 이게 괜찮네, 중국보다 낫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자기네 먹고 사는데 급급하는 주민들이다 보니까 북러 관계가 어떠고 북중 관계가 어쩌고 이런 관심도 없어요, 북한 주민들은. 관심을 가질 만한 여유가 없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죠.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냥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그러잖아요. 먹고 살기 바빠지고 정말 당장 그 내일 먹을 걸 걱정해야 되는 처지에 이르게 되면은 이 정신적인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흔히 그러잖아요. 어째 이게 바깥 세상을 모르다 보니까 처음에 남한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을 때, 그 남한 드라마가 됐든 한국 TV를 다른 그런 프로그램이 됐든 뭐가 됐든 보잖아요. 보면 드라마의 스토리에 감동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드라마에 나는 배경을 봐요. 야, 우리보다 잘 사네. 그러니까 배우들의 연기나 대사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애들도 보면은 그런 감동적인 뭐 러브 스토리가 됐든 멜로가 됐든 액션이가 됐든 이게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저 옷 멋있다. 머리 이쁘게 했네. 이게 북한 주민들의 의식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뭐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은 그러니까 당장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한테는 그런 영화를 통해서 예술적인 감성을 요구하는 것보다 그 화면에 나오는 모든 배경이라든가 그런 상품이라든가 이런 데만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죠. 그게 참 재미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영화 뭐 여러 가지 물론 그 북한에서도 일단 부유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잘 사는 집 애들은 아니에요. 감성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뭐 한국의 뭐 배우들을 그냥 다 이름까지 기억하면 우리랑 똑같은 거죠. 아, 연기 잘한다, 뭐 어쨌다, 이쁘다, 뭐이다 이러고 하는데 일반 주민들은 보고도 그냥 스토리보다도 그냥 그런 걸 보는 거죠. 파병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솔직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몰랐다가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거 너무하지 않아? 라는 이런 반발이 생길 때쯤에서 김정은이가 직접 뭐 유해가 비행기로 날아오게 되면 그 앞에서 울고 뭐하고 여러 가지 제스처를 취하면서 그 다음에 이들을 그냥 뭐 하늘 높이 모셔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대를 해주고 뭐하고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한 것은 바로 자기 업적을 쌓는 것도 있겠지만은 주민들을 좀 잠재우기 위한 그런 거잖아요. 결국은 이 파병에 대한 현상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은 이거 왜 지 나라도 아니고 남의 나라에 가서 이렇게 죽게 만들어? 지금이 평화 시대인데 다른 나라가 전쟁하는데 우리 애들을 외국에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었냐? 상당히 그거에 대한 충격이죠, 사실은. 근데 북한 체제는 아시다시피 그거에 대해서 결국은 불만을 이야기한 주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보입에 끌려가가지고 그 불만을 이야기한 주민들 자체도 잘못되기도 했잖아요. 그게 북한이에요, 일단.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좋다고 하면 다 좋아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빨리 끝나야 되는데 결국은 러시아 파병 자체는 어떤 주민들한테는 그냥 눈물로만 남았고 뭐 어떤 사람들은 자식을 잃은 것 때문에 그 대가로 뭐 평양에 가서 살고 하지만 결국은 솔직히 사람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불만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일단 그래서 북한 체제의 특징은 뭐냐면은 한 사람을 롤모델로 만들어 가지고 만 사람을 견인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온갖 은혜와 보상을 다 해줘요. 그러면 우리 아들도 죽으면은 저렇게 내가 은혜를 받겠네? 보답을 보상을 받겠네? 이런 인식을 가지게끔 하는 거죠. 이게 김일성 때부터 이어져 왔어요. 그게. 추가 파병이 일어날 경우에는 불만이 더 커질 것 같은데 북한은 어떤 방법을 쓸까요? 일단 추가 파병이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고 이제 어떤 식으로 보낼지 아마 그것 때문에 북한은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정치 사상 교양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의 심리를 가지고 죽을지도 모르는 판인데 거기에 너 가. 군사지휘 명령체계라고 해도 상관이 너 무조건 가. 그러면 가기 좋겠어요? 가기 싫지. 죽을지도 모르는데. 사람이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일단은 북한은 이 정치사상 교양이라는 걸 해요. 너 이렇게 해서 조국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너 명예를 바쳐서라도 뭐 이 나라를 지켜야 되지 않냐 뭐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도 가기 싫겠죠. 그러니까 이게 비단 러시아 파병뿐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똑같아요. 군인들이 뭐 집단 진출이라고 해서 군인들을 떼거지로 갔다가 무슨 광산이라든가 탄광, 농촌에 보낼 때도 있거든요. 그것도 정치 사상 교양이라고 해서 지금 김정은이가 제일 고심하고 있는 것이 농촌 문제를 푸는 거다. 너네가 가서 피와 땀을 바쳐가지고 이 농촌을 살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앞에서 나 싫어요 하게 되면 반역자인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떤 변수를 쓰겠습니까? 몸이 아프다거나 그 다음에 어떤 경우 군인들은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다잖아요. 오발사고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이게 손바닥에다 총 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그런 현상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파병은 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겠지만 당사자 다시 말해서 북한군 병사들한테는 정말 싫겠죠. 근데 이번에 그와 연관돼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에 김정은이가
무슨 격술부대, 특수부대 앞에서 차력을 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게 555 군부대라고 해가지고 격술연구소라는 거예요. 일단 그 격술연구소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전투 부대가 아니라 거기에서 뭐 격술을 연구하고 뭐하고 해서 어떤 식으로 이런 데는 어떤 식으로 뭐 해가지고 뭐 권법, 일단 중국의 쿵푸처럼 실전에서는 어떻게 하고 일대 며칠 때는 어떤 동작을 취하고 뭐 어떤 식으로 하라라는 거를 연구를 해서 그거를 부대들의 교관들이 나가서 배워주는 거예요. 그 부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여성들도 나왔어요, 이번에 특이하게. 근데 여성들이 나왔는데 앞으로 이 여성들이 솔직히 말하면 뭐 지금 김주애를 계속 내세우고 있는데 뭐 김주애 호위병이 되겠는지 뭐가 되겠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앞으로 파병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부작용들을 막기 위해가 뭐 일단 그걸 이 국제사회에서도 이런 부대들이 러시아에 간다고? 만만치 않겠네? 효과가 있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모색을 하고 있는데, 김정은이는 역시 파병은 계속 이어갈 것 같다. 그러나 그 군인들은 솔직히 그렇다고 해서 그 이번에 쇼를 한 군인들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이번에 TV에 나왔던 병사들이 아니라 다른 일반 병사들을 보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병사들 한테는 아픈 일이죠. 북한 무기들 중에서 과장된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저도 들은 이야기지만은 현재 북한이 갖고 있는 미사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하로 성능이 안 좋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일제 뭐 발사 과정이라든가 발사 지휘 체계에 있어서도 일단 한마디로 도마를 해야 이 불이 달려가지고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그 점화 장치가 불비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게 언론을 통해가지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고 그런 모습들은 성공을 한 것만 일단 포착을 해서 찍었는지 아니면 절대 다수가 북한이 그 조선중앙 텔레비전을 통해서 내보낸 걸 우리가 캐치해가지고 보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과대평가를 하면 안 되지만은 일단 미사일 자체도 뭐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그런 불비한 점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고 그다음에 그 핵 잠수함 같은 것도 다 갔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실용성 있고 위협적인 무기 같으면은 공개 안 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개 안 해요, 절대. 그걸 대놓고 뭐 핵 잠수함을 돌아보셨다, 신형 무기를 뭐 했다. 자꾸 과시하는 건 뭐예요, 실제?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하는 거잖아요. 너네 깔보지 마. 우리도 갖고 있어. 하는 것이 거기 벌써 한 수 지고 들어간다는 거죠. 김정은이가 진짜 똑똑한 놈 같으면 그렇게 안 해요. 감춰요, 자꾸. 감춰서 자꾸 의혹을 자꾸 크게 만들어 놓고, 과연 진짜 북한 뭐 갖고 있니? 이래야 또 효과가 큰 거지. 뭐 지금 그 양반 하는 것처럼 뭐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다 보이다 보면 참 난 그게 참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던데. 보여주기식에 집중하는 김정은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보이는 거는 일단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조선중앙 TV를 통해서 자꾸 그렇게 보여주는 거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의 의식 수준은 뭐 이렇게 깔보는 건 아니지만 일단 우리와 달리 모든 걸 외부 세계를 다 차단해가지고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만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보여줘야 돼요. 왜 그냥 우리는 바깥 세상을 마음대로 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못 보는 사람들한테 지네가 만든 걸 툭 해가지고 이게 세계적 수준이다 하게 되면 그게 세계적 수준으로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보이고 있는데 김정은이는 그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일단 미성으로도 지네 나라를 다 북한 전역을 다 이렇게 감시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이나 외부 세계 국제사회에서는 몽땅 다 자기네 조선중앙 텔레비전을 다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꾸 과시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한 수 딸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 노골적으로 이게 말을 해서 안 됐지만 아직 어리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 양반 편을 드는 건 아니지만 그냥 뭐 하는 거 보면 알리잖아요. 뭐 그 잘난 거 가지고 마치도 그러니까 그 과대망상증이 심해가지고 자기도 트럼프 대통령이나 푸틴이나 시진핑하고 동급으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못 느껴져요? 느껴요, 거기. 저는 그거 보면서도 느껴요. 뭐 하는 제스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초기에는 뭐 김일성이 코스프레라고 해서 할아버지가 민심이 상당히 좋았잖아요. 북한 주민들이 정말 김일성이는 정말 그 하늘에서 내려온 인물처럼 생각하고 이단 종교처럼 막 이렇게 생각을 해서 숭상했었는데 그걸 해가지고 뭐 할아버지 코스프레 하고 뭐하고 하는 거 같던가 했더니 뭐 이제는 그 개선을 넘어서가지고 완전히 뭐 하는 거 보니까 뭐 가관이던데 제가 볼 때 딸을 자꾸 데리고 다니는 것도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현재 북한 주민들은 그런 프로파간다에 선동당하고 있긴 한가요?
야, 몇 년이에요, 이제는. 네. 그러니까 북한 체제도 자기 그 틀을 못 바꾸는 거죠. 우상화를 위한, 승상을 위한, 신격화를 위한 그 선전선동 수단의 틀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해야지만 지배층들은 그 체제를 확립을 할 수 있고 끌고 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주민들은 이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알지만 이제는 보지 말라고 했던 외부 세계를 보고도 남았단 말이죠. 남한 사회를 아무리 학교에서 대한민국 남조선을 못 산 곳이다, 우리보다 못 산다, 무슨 인간 생지역이다, 미국의 무슨 예속국이다, 노예국가다 뭐 이라고 해봤자 결국은 북한 주민들은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TV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K-팝을 알고 다 아는 거지 현실을. 그러니까 니네 거짓말 하고 있네. 그러나 그거를 이게 왜 거짓말하냐? 한국이 우리보다 잘 사지 않나? 이게 말을 하면은 두드리 맞는 게 북한 체제예요. 그냥 그걸 못 하고 있지. 그러니까 본인들은 인지를 하면서도 표현을 안 할 따름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척하는 거죠. 뭐. 한마디로. 그러니까 일부 그 매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김정은이 앞에서 막 만세 부르고 미친 사람처럼 하고 뭐 이번에도 살짝 언급이 됐잖아요. 무슨 해커로 들어갔던 어떤 젊은 양반이 북한 해커인가 뭔가 아닌가 선별하게 해가지고 김정은이 돼지 새끼라고 말해보라니까 말을 못했다는 뭐 그런 게 언론에 떴던데 왜 그게 은한 소리가 아닌 거죠. 그냥 그걸 돼지 새끼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걸 겉으로 내뱉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뱉음으로 해서 북한이 가장 그 강력한 비장의 무기로 하고 있는 것이 연자제잖아요. 연자제. 본인뿐이 아니라 본인이 뭔가 잘못함으로 해서 가족까지 다 죽이니까 그게 무서운 거죠. 북한 주민들은 핵과 전략무기 개발을 실제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또 만들었네. 뭐 이런 정도라고 좀 생각을 해요. 뭐 일단은 그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종사하고 있는 양반들도 그 현실을 다 안다잖아요. 듣자니까 그 미사일 한 발 쏘는데 그 동원된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고생하는 그 과정이라는 건 뭐 만만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김정은이 그냥 다 된 그 밥상에 그냥 숟가락만 뚝 얹어가지고 발사하는 장면만 보고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미사일 한 대 쏘는데 동원되는 사람들이 뭐 몇천 명이 동원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고생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데 북한 주민들 역시 같죠. 뭐 언제부터 국방력을 강화해야지 우리가 노예가 안 된다 뭐이다 하는 것이 그 소리를 한 지가 이제는 뭐 5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미사일 쏜다고 해서 우리한테 밥이 생기냐 떡이 생기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제가 있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뭘 쏘든 상관없는데 우리 좀 먹고 살 수 있게 장마당에서 장사할 수 있게만 해달라 뭐 이런 거죠. 그러나 역시 그 북한에도 언론 매체가 살아있으니까 언론 매체에 비춰질 때는 자기 자신을 바꿔야 돼요. 광기적으로 김정은 만세를 불러야 되고 그 다음에 열정적으로 그 체제를 찬양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미사일 쐈다고 하면 미사일에 관해서 뭐 미치광이처럼 그냥 그 칭찬을 해야 되는 것이 북한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동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렇죠. 선전이 빠지게 되면 그 체제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일단은 뭐 그렇게 해야 일단 그 김정은의 우상화를 계속 유지를 해야 그 우상화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뭔가 이상한 행동을 했을 때 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통제하기 쉬운 그런 명분을 계속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어야 우리는 행복하다라는 그 명분을 계속 끌고 나가야 돼요. 그게 없어지면은 결국은 뭐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그 체제 자체는 그 명분을 만들어 놓고 그 명분을 어길 때 너네 연자제로 다 때린다 라는 거는 계속 그냥 앞으로도 시종일관 끌고 나갈 것 같아요. 근데 좀 살짝 좀 뭐 변화가 있어가지고 김정은이가 이제 앞으로 저는 그러기를 바라고 있는데 좀 더 풀어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 주민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좀 김정은 자체가 담력이 있으면 여권을 좀 발급해서 주민들 그냥 북한 주민들 너네 밖에 나가고 싶으면 나가봐라 라는 결단을 내릴 만한 인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절대 안 될걸요.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그 자체가 아니 이 세상에 나라가 있는데 여권을 안 준다? 여권이 없어요. 여권이 없다는 건 나가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네가 먹여 살리지도 못하면서 나가지 말라는 건 뭘까요? 결론은 나가면 안 돌아올 수 있다. 나가면 자기네 안에서 있었던 걸 다 이야기하게 된다. 그럼 자기 망신한다. 자기 패가 망신한다. 아니면 갔다가 안 돌아가게 되면 나는 망한다. 라는 그런 짤막한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게 김정은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생각 안 하고 여권 줄 테니까 너네 나갈 때면 나가봐라. 나가서 그냥 바깥 세상도 하고 그 다음에 장사도 하고 돈도 벌어 와라.
이렇게 하는 김정은 같으면은 그 나라를 좀 지탱을 해서 앞으로 북한이 좀 더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자꾸 그 기준을 잡고 싶어요. 그걸 못한다는 거 아직도 쫄짱부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만나 그 딸내미 조그만 거 데리고 다니면서 완전히 그 뭐지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사자가 없는 곳에는 뭐 토끼가 뭐 동산의 왕이더라나 뭐 그런 식이나 똑같은 거죠. 김정은은 아빠라는 친근한 이미지도 챙기면서 경찰 시스템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김정은이나 북한의 일부 계층들, 지배층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다 보고 있단 말이죠. 세계의 움직임이라든가 뭔가. 그 다음에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도 세계적인 국제적인 흐름이라든가 모든 걸 연구하기 위해서도 북한 브레인들도 그걸 보고 있어요. 이 체제의 특성, 지금 현재 북한 체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앞으로 더 유지되고 막 다 연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법검찰 제도도 저는 뭐 이렇게 좀 비유하겠지만 현재 우리 대한민국도 그 사법검찰 제도에서 뭔가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일종의.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연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북한은. 그래가지고 이번에 경찰 제도를 내오고 뭐하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 일단은 바보는 남 따라 한다고.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까지 안전원, 보안원, 뭐 이런 식으로 어느 99학년 때 뭐 이 단어를 쓰다가 이제 경찰이라 하게 되면 사법검찰에서 좀 뭔가 이 일가격이 있어 보이고 격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보는 남 따라 하는 것처럼 북한도 좀 이렇게 바꾸려고 하고 있나? 그러나 이 다름이지 내부 구조에 대한 거는 아니라고 봐요. 북한의 사법검찰은 어디까지나 북한이 주장하는 사회민주주의 국가로서 사회라는 카테고리를 지키기 위한 사법검찰이지 우리 뭐 자유민주주의 우리 개인들을 위한 거 사법검찰이 아니거든요. 하여튼 냄새는 피우는 거예요. 냄새는. 흉내는 내는 거죠. 본질적으로 변화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나요? 그렇죠. 사법검찰에다가 뭐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처럼 특권 줘가지고 아니 어디 사법검찰이 만약에 우리 하는 것처럼 했다가는 북한의 사법검찰이 김정은이도 고소하고 막 해야 되겠네요. 큰면 나죠. 어디다 대고 절대 없지 그런 거는. 우리 뭐 일단 뭐 그 전 대통령처럼 그렇게 구속되고 뭐하고 무기징역 받고 김정은이도 국골 당하라고 절대 그렇게 만들지도 않을 것이며 왜 경찰로 했는지. 중국도 갔잖아요. 중국도 경찰이라고 하잖아요. 공안 경찰이라고. 이미 좀 또 공안경찰 뭐 이래가지고 하는데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뭔가 우리가 보면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뭐 김주의 효과는 똑같은 거 아닌가? 김주의가 자꾸 나타나니까 후계자 자꾸 우리가 쳐주니까 그냥 정말 그 뭐지 김정은 자체는 그냥 신이 나가지고 계속 끌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뭐 경찰하고 이렇게 명칭을 바꾸게 되면 이놈들도 나한테서 뭔가 변화가 있을 걸로 또 알고 또 떠들어주겠지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일부 사람들은 충격이라고 다른 매체에서도 이렇게 떠들었던데 그 애완연계를 보러 간 그게 있던데 저는 뭐 이미 전에 북한의 애완연계 자체를 제가 있을 때 80년대만 해도 썩고 병든 자본주의 사회라고 해서 이게 북한이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외부 영상들 다 그때 당시 했다가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에서 강아지에다가 이렇게 파마해주고 그 다음에 미용해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썩고 병든 개 같은 세상 뭐 이러면서 계속 비판을 하고 주민들한테 교육을 이런 것이 개를 그냥 이런 식으로 한다고 이게 막 비판을 하댔는데 그 김일성이가 94년도 죽고 나서 북한에 갑자기 그 고난의 행군이 들어가면서 다 힘들게 사는 그 시기에 애완용 그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애완용 문화를 퍼뜨린 장본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김일성이에요. 김일성이가 죽고 나니까 김일성이가 자기 관저에서 저택에서 키우던 개가 무려 30마리 가까이 있었대요. 근데 그 30마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에서 각종 유명한 견종들이 다 있었다는 거지. 근데 그때 일부 간부들 사이에서도 그런 소문 났었는데 이 김일성이가 주인이 없어지니까 개들이 집에서 그냥 빈집에서 계속 김일성이 찾으면 울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개 울음소리가 너무나도 애처롭고 불쌍하다고 해서 김정일이가 그 개들을 몽땅 다 평양동물원에다가 기증을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평양동물원에서는 이건 일반 개가 아니거든요. 신격화된 한마디로 말해서 신이 키우던 개예요. 잘 모셔야 돼. 이거는 관리가 아니라 모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물관이라는 건물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개들을 거기에다가 따로 건물 안에다가 이 신주 모시듯 하면 키운 거예요. 네. 김일성이가 키우던 개인데. 그죠? 그래 갖고 있는데 근데 이 동물 관리사들이 보니까 어처구니가 없고 그 다음에 이 개들을 그냥 사람보다 더 좋은 걸 먹이고 이러면서 하자니까 동물원이 그렇다고 해서 김정일이가 예산을 주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어떤 데 귀찮으니까 예를 들면 뭐 전력 사정이 급박하다 긴장하다 해가지고 각 견종별로 따로따로
방에다 뒀던 걸 겨울에 추우니까 한 군데다 다 몰아놓은 거예요. 예. 한방만 난방을 하고. 그래서 개들이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뭐 한마디로 말해서 새끼를 낳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일종의 잡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말티드하고 스피츠하고 뭐 해서 나고 뭐 이런 식으로 새끼를 낳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를 이거 어떡할 겁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북한이 단고기라고 해서 그 멍멍이들을 그냥 입에다 놓긴 하지만은 그 애완용 개들이잖아요. 그거를 동물원 사람들이 뒷공무니로 팔기 시작한 거예요. 평양에 돈 있는 사람들이 뭐냐? 지금까지는 집에서 개를 키우면은 자본주의였어 다 뭐이다고 때리던 것이 아니 북한에서 최고 권력자인 김일성이가 집에서 개를 키웠다고 하니까 당국도 말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개를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집에서. 김일성이가 키웠는데. 해서 북한의 애완용 개가 퍼져가지고 우리 집도 스피츠를 길렀었어요. 네, 새끼 때 평양에 그러다 보니까 그 멍멍이를 고관하는 중개업자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때 45달러인지 50달러 주고 스피츠 새끼를 키우다 집에서 키웠었어요. 그렇게 퍼지기 시작한 것이 북한의 애완용 문화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김정일이도 그렇게 개를 좋아해서 말티들을 안고 다녔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안 된다고 했던 것이 다 허용이 되는, 장본인은 결국은 그 김씨 패밀리였던 거죠. 결국 북한이 핵과 무기를 계속 강조하는 흐름은 체제 운영과 어떻게 연결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주민들 자체가 북한의 핵을 갖고 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주민들한테 이미 전에 핵 보유국이다. 우리는 이젠 감히 누구도 못 건드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도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지. 예. 미국에다 대고 야 우리도 핵 가졌어. 너네 하려면 하자. 뭐 이렇게 솔직히 공식적인 장소에서 그렇게 선전포고를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주민들은 또 모르잖아요. 바깥 세상에 대해서는. 핵을 가졌대. 그러니까 그 농담 삼아 그런 이야기도 했다잖아요. 그 핵 얼마 한대? 몰라. 되게 비싼 것 같대. 그거 가지고 우리 쌀이나 좀 사서 주지. 이게 북한 주민들의 일상적인 농담 섞인 대화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전에 똑같아요. 뭐 제가 했을 때도 그냥 대체 보면은 4월부터 5월 이 시기에 인민군대 북한군 그 포병들이 이 바닷가에 있는 섬에다 대고 포사격 훈련을 해요. 그러면 그때 시끄럽거든요. 하루 종일 빵빵빵빵 소리가 나 포성이 나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그걸 듣고 야 또 쏴대네 그러니까 야 저거 포 한 발에 얼마인지 알아? 포알 한 알에 얼마인데 그러니까 소 한 마리 값이래. 야 그러면 차라리 그 소 한 마리 안 쏘고 우리한테 쌀을 사서 주면 되잖아. 이게 북한이에요. 주민들의 의식이라는 게. 계속 배고픈 채로 냅두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알고 뭐 지금은 역시 겉으로는 선전을 강하게 하고 통제를 강하게 해가지고 선전 선동해가지고 그러니까 북한 당국도 알죠. 지네가 아무리 이렇게 때려 박듯이 그냥 북한 주민들한테 말해봤자 마이동풍인 격이라는 거를 그러고 마이동풍이라는 거를 알면서도 그걸 이렇게 이야기해서 거기에 대해서 반발이 나오는 경우는 그걸 때리는 것이 북한의 특징이라는 거죠. 2008년에 북한을 탈북해서 대한민국에 입국한 김주정이라고 합니다. 현재도 작가라고 하기는 못하지만 책도 냈고요. 유튜브 방송을 하다가 병에 걸려가지고 한 3년째 활동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그 북한 소식을 최대한 알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활동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